하지만 정말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제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비록 민망하고 부끄러운 과오임에도 이렇게나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마음껏 뭐라고 해주셔도 되니까 부디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었던 건 대학교 시절부터였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과거에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은커녕 연애 자체도 회의적이었던 이 시대의 독신주의남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저희 아빠는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으니 결혼은 안 하는 게 좋다 하면서 제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터라 그런 집에서 자라온 제가 무슨 연애며 결혼을 꿈꿨겠습니까? 그냥 혼자 벌어먹고 살 정도만 일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게 제 꿈이었죠. 나름대로 인기가 없던 편도 아니었지만 다가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불편했습니다. 저한테 어떤 기대를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충족시켜줄 여력도 없었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던 저에게 연애라는 것은 참으로 미지의 영역이었죠. 우리 같은 조야? 잘됐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성격이 소탈하고 호탕해서인지 생물학적 성별만 여자일 뿐 동성 친구들만큼 대하기가 편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다른 여자들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를 뒀어도 유일하게 아내만 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각자 사는 게 바빠 꽤 오래 못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시간이 맞아 만나게 된 아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를 여자로서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황스러움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그것도 평생 친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까 제 생각보다도 훨씬 후련했습니다. 제법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후딱 고백도 해치우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참 고맙게도 아내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나니 제 성향이 은근히 불도저더라고요. 아내와의 연애는 친구로서 지낼 때보다도 배는 더 행복하고 좋았어서 자연스레 저는 아내와 꽤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이혼하고 따로 살고 있었기에 아내를 데리고서 어머니가 사는 집, 아버지가 사는 집, 총 2번 인사를 드리러 갔고 아내는 집이 화목한 편이었기에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상견례도 순조로웠고 저와 아내는 딱 연애 3년 만에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이 30살 때의 일이었어요. 비록 형편이 둘 다 넉넉진 않았기에 아주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진 못했지만 둘이서 부부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생경하고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 꼭 열심히 돈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 라고 서로를 다독이며 가정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35에 처음으로 얻었어요. 5년 동안은 죽어라 일만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것 같은 저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들이 10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이기로 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집들이도 못했잖아. 근데 애들이 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집에 오고 싶다더라. 겸사겸사 집들이도 하고 우리 집에서 내 친구들이랑 동창회해도 괜찮을까? 라고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내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기도 했으니 내심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고 아내가 이런 부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이쯤이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동창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맞이할 때 저는 잘 보이겠답시고 제일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지라 조금 늦게 안방에서 나갔죠. 아, 우리 미정이 친구분들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아, 미정이 남편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엄청 고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 하나가 저를 보고 눈을 휘면서 웃는 모습이 첫눈에 보였는데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처음 아내와 사귀고 결혼을 생각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었죠. 그 여자는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관능미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는 몸매도 생긴 것도 순하고 애 같은 면이 있었기에 또래보다 어려 보였는데 그 여자는 제 아내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 육감적이었어요.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외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기에 느껴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도 마음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미정이 친구분들이시니까 저랑도 종종 만날 테니 번호 주세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아내 친구들에게 번호를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의심이 들 테니까 앞으로도 이번 동창회 하듯이 자주 놀러오란 핑계를 대고는 모두에게 번호를 받았죠. 그 이후로 약 1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상사병이라도 걸린 사람 마냥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꿈에도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소홀해졌죠. 아내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이전보다 못 느끼다 보니 부부관계도 나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피해왔습니다. 당연히 양심의 가책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하는 걸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여자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쉬이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곧 아내의 생일이었기에 저는 그 여자에게 아내 생일 선물을 골라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첫 만남을 이끌어냈습니다. 매번 꽃다발이랑 작은 선물을 주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요. 근데 혼자 생각하려니 영 모르겠네요. 희연 씨가 제 아내랑 가장 오랜 친구라고 들었는데 혹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요. 어머, 미정이는 좋겠다. 이렇게 괜찮은 남편이 있어서. 확실히 핑계는 먹혀들었는지 그 여자는 제 부탁을 바로 승낙하고는 약속 장소에 나와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의 선물을 고르는 척하면서 그 여자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까지 보며 저만의 데이트를 즐겼죠. 중간중간 미정이 남편분한테 이런 대접 받아도 될까 모르겠네요. 라며 그 여자가 조금 꺼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나중에 미정이 생길 때 희연 씨가 도와주었다는 거 다 알려주고 제가 나름대로 보답도 했다고 말할 건데요, 뭐. 라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내의 동창을 직접 만나보니 동창회 때 느꼈던 것은 세 발의 피라고 생각될 정도로 더 매력적이었어요. 마치 젊었을 적으로 돌아가서 연애를 하는 느낌이었죠. 사람이 한 번 스타트를 끊는 건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남을 이끌어낼 때까지만 해도 온갖 고민에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만 어찌저찌 핑계를 대가면서라도 한번 만나고 나니 그 이유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마침 희연 씨가 일하는 곳 근처여서요. 같이 저녁이라도 드시겠어요? 우연히 영화표가 2장 생겼는데 아내는 바쁘다고 해서요. 희연 씨 저랑 영화 보실래요? 정말 티나게 꼬셨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심한다곤 했지만 솔직히 애초에 아내 친구한테 불필요한 연락을 한다는 것부터가 티가 안 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동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동창이 저를 완벽하게 끊어냈다면 저로서도 재간이 없었을 테니 금방 그만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꺼려하던 것 같은 그 여자가 언젠가부터는 저와 만남을 가지는데 엄청 적극적이어서 저 또한 그 분위기에 더 휩쓸려 아내 몰래 은밀한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자고 제의했을 때 기대가 된다는 등 같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는 등 마치 제 감정에 화답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니 이미 그 여자와 보내는 시간에 취해 있던 제가 어떻게 그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는 입장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겠지만 저는 그 여자를 분명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다 보니 어쩐지 이대로 그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당신 오늘 할 말 있으니까 최대한 일찍 들어와. 그렇게 아내 몰래 만남을 가지던 어느 날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빨리 들어올 것을 요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제가 그 여자와 자주 만나던 게 들켰다곤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저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빠르게 집을 갔습니다. 근데 집에는 그 여자가 있더군요. 당신 얼른 설명해봐. 아내가 저를 닥달했지만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처음 희연이한테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희연이가 다 나한테 전해줬다는 건 모르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는지 알아?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당신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근데 전혀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희연이한테 부탁했어. 당신이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 달라고. 라며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고 저는 더더욱 굳게 담은 입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내는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졌죠.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아. 나 이혼해. 정우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아내가 본격적으로 이혼 서류까지 보여주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미련하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치달으니 그때서야 내가 정말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해. 희원 씨한테도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물론 아내는 제 용서를 한 번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여전히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한 일주일을 했어요. 그때서야 아내는 우리 사이에 정우가 있으니까 봐주는 거야. 정우 없었으면 얄짤 없었어. 라며 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내는 저와 언쟁할 거리가 있을 때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때 내 친구랑 바람 피우려고 했잖아. 라며 그 당시의 일을 꺼내고는 했습니다. 아무리 사과받고 끝난 일이라고 해도 제 잘못인 거 잘 알고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었음을 잘 알고 있으니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멍청이라서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라며 어떻게든 아내를 달래고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진짜 매 순간 죽고 싶었던 거 알아? 미안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것도 몇 년이죠. 여전히 그때의 일이 제 과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고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기에 제가 그런 아내를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아들도 외면한 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짓을 했다는 건 스스로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에 매번 제가 바람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것도 20년이 넘게 지속이 되는 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 내가 그때 바람 피우려고 했던 거는 여전히 내 잘못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벌써 20년이야.
언제까지 나랑 싸울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때의 잘못을 잊고 있다면서 더욱 난리를 쳤죠. 솔직히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걸린 이후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뒤늦게라도 최대한 아내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며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진심을 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아내의 히스테리는 전보다 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대뜸 저에게 화를 내곤 했죠. 저로서는 알 수도 없었고 그걸 달랠 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를 피해서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들이 따로 독립을 하고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아주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가면 최대한 아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연락만 꼬박꼬박 남겨두고 귀가를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전, 오랜만에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못 보던 여자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닫힌 안방문 앞에서 얼핏 시끄러운 소리도 들렸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얼레벌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닫혀있던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의 동창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저를 벌레 보듯이 보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안방에 들어가니 아내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고요. 당신 무슨 일이야? 싸우기라도 했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말이라도 좀 해봐. 이게 다 너 같은 버러지를 만나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며 문까지 잠궈버렸죠. 그리고 며칠 동안 아내는 방에서 꼼짝도 안 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집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다른 동창에게서 말이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러다가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있는 곳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던 아내의 다른 동창은 제가 하도 부탁하자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여자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이 걸리고 둘 역시 자연스레 관계가 끊긴 뒤로 그 여자는 사업차 미국으로 넘어가서 얼굴은 보기도커녕 아내와 연락도 한번 안 했다고 합니다. 사이에 낀 다른 동창들을 통해서 서로 대충 어떻게 사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랑 결혼을 해서 쭉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최근 그 남편이 죽어서 다시 한국에서 살 겸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하게 지낸 동창들과도 만났고 그 자리에 아내도 나갔죠. 사실 아내는 나가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사정을 잘 몰랐던 동창들은 아내에게 어떻게든 나오라고 했고 차마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임 자리에 나갔죠.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 여자를 삿대질하며 야, 쟤가 내 남편 꼬셨던 년인 거 아냐?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게 그 여자가 제법 성공한 삶을 살고 있자 질투가 난 것 같다고 동창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솔직히 제가 일방적으로 그 여자한테 넘어갔을 뿐이지 사실 정말 그 여자가 저를 꼬실 작정이었으면 처음 제가 만나자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아내에게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준 게 전부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나서니 아마 그 여자도 화가 나서 저희 집까지 와서는 아내와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이상한 여자로 째끼게 되었습니다. 아내 동창이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도 친구들한테 일일이 전화까지 돌려가며 말했다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2주 만에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 일로 틈만 나면 울면서 그때 제가 그 여자를 좋아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며 이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었다며 다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젊은 시절 객기 한번 잘못 부렸다가 이사단이 난 건 맞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죄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는 저도 힘들어서 이혼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 살고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죄책감이 듭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과거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담았던 것 때문이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까 하다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바라는 거 다 맞춰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셋 키우는, 아니, 이제는 둘 키우는 60대 주부입니다.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막내 아들한테 키보드 치는 법을 배웠어요. 오타가 많을 테지만 보기 좋게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둘째 아들은 2살, 막내 아들은 제 뱃속에 있어서 채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등산을 좋아하던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일찍 채비를 하고 등산을 다녀오고는 했는데 그 전날 날이 굳어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 가던 산이니 괜찮다고 하며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등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실족사로 죽고 말았죠.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었던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 저는 막막한 앞날에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인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가 깊이 공부를 하기가 힘든 시절이었고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바깥일, 여자들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견고해서 돈을 버는 일은 남편들의 몫이었죠. 저도 배운 거 하나 없이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만 할 줄 알았던지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몸으로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인 제가 좌절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저는 근처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하고 농작물을 장에 내다 팔면서 간신히 아들 셋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절대 순탄치 않은 나날이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들 하죠. 저 입을 거, 저 먹을 거 한 푼이라도 아끼고 모으니 어떻게든 내 식구 살아갈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들들에게 골고루 공부를 시킬 형편은 안 되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집도 비싸고 아주 좋지는 않아도 대강 뭐라도 가르쳐줄 만한 학원을 보내려고 알아보니 한 달 학원비가 저희 4가족 생활비랑 맞먹으려고 드니 도저히 새 아들을 다 챙길 수가 없더군요. 첫째는 물론 둘째와 막내도 공부에 관심이 있던지라 엄마가 돼서 아들 하고 싶은 공부 하나도 제대로 지원 못해준다는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애써 그 미안함을 외면하고 첫째 하나에게만 집중한 결과 첫째는 시험을 보는 첫 해에 바로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는 의대 자체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내심 이제부터는 둘째와 막내에 대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20살이 되었을 적에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 막내는 중학생이었으니 그때부터라도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이 깨어진 것은 첫째가 의대 합격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바보 같게도 입학을 하면 모두 끝난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 등록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의대는 매 학기 학비도 일반 대학들과 달리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전보다 더 둘째나 막내 아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농사도 더 많이 하고 장에도 열심히 나갔지만 결국 대학에 보낸 것은 첫째뿐, 둘째와 막내는 대학까지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추의 한이네요.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집에 태어났다면, 능력 있는 엄마를 만났다면 둘째도 막내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면서 의대 간 첫째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 첫째는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완전히 올라가서 큰 종합병원의 의사로서 제 몫을 다하고 살고 있었죠. 아픈 손가락이던 둘째와 셋째는 저를 도와서 함께 농사를 하고 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실 첫째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둘째와 막내한테 혹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하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농사 짓는 것도 체질에 맞고 너무 행복하다면서 지금처럼 엄마 일 도우면서 사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주책맞게 눈물이 날 뻔한 걸 꼭 참았습니다. 아무튼 이해심 깊고 마음 착한 둘째와 막내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가끔 멀리 있는 첫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둘째와 막내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지만 첫째는 아예 서울에 가 있으니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첫째는 일이 바빠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간혹 연락이 되어 잘 있냐고 물으면 환자가 많아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고 하여 어미로서 내심 안심했습니다. 자기 몫은 잘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웬일로 엄마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 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간신히 통화가 닿았던지라 저는 첫째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적기에 가까운 나이이긴 했지만 평소 아들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강요를 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너무 갑작스러웠던지라 엄청 놀랐습니다. 주말 아침 아들이 거의 도착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해둔 국을 한 번 더 덮이고 상차림도 괜히 매만지면서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계속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예비 며느리 맞이하는 것 치고는 훌륭하게 준비된 것 같아서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린 지 10분쯤 되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부인하게 문을 열어줬더니 첫째와 첫째가 결혼 상대로 점 찍은 여자분이 함께 들어오더군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하니 저희 집을 몇 번 두리번 거리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 네 하고 인사 같지도 않은 인사를 하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딱 봐도 좋은 집에서 귀티나게 자란지라 이런 시골까지는 와본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손 하나 가져다 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도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깨끗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걸 보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첫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첫째에게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건 아닌지라 늘 가슴 한편에 짐이 있었는데, 혹시 저희 집이 그리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첫째는 무사히 결혼을 해서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첫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가려고만 하면 며느리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통에 결혼하고 반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어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아들이랑 며느리 건강한 반찬 해먹으라고 직접 캔 농작물들이나 주기적으로 택배를 붙여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했는지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무릎 통증은 있었지만 며칠 쉬다 보면 나아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길래 동네 병원을 가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둘째와 함께 첫째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와 친한 동료 의사가 스케줄이 돼서 바로 다음날 수술을 하기로 하여 그때 잠시 묵을 겸 처음으로 첫째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쩐지 탐탁자는 눈으로 보는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입구부터 발에 뭔가 채워서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보내준 농작물이 든 상자였습니다. 근데 농작물이 죄다 썩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보내준 지가 꽤 되었는데 줄어든 양은 하나도 없는 걸 보니 냉장고에 보관도 안 하고 받은 상태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이거 내가 접대 보내준 건데 하나도 안 먹었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넣어둘 데가 없어서 그냥 냅뒀는데 썩었나 보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버릴게요.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답하더라고요. 힘들게 키운 농작물이 썩은 걸 보니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지만 병원 일을 하니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다시 살던 곳으로 내려갔는데 몇 개월은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해서 한동안은 둘째와 막내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무리를 하면 더 덧나니 쉬는 동안에는 거의 방 안에 누워서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평균 체중을 유지하던 몸이 순식간에 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예전처럼 움직이면 금방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기를 3개월쯤 했을까요? 이제 슬슬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둘째와 막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관절 수술을 했던 무릎이 또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다시 일을 멈추고 쉬었지만 통증이 이어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첫째에게 전화를 하여서 또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 내가 일 좀 쉬라 했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해요? 아, 진짜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알았으니까 나중에 병원 와봐요. 라며 화를 내는 통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병원에 들려보니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전까지 입원을 해야 해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 내에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좀 그래서 일어나려 해도 며느리도 첫째도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방해된다고 하니 저는 꼼짝없이 방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저녁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방에 들어와서는 나가서 저녁 먹는 게 어떻냐고 하길래 좋다고 했죠. 며느리한테 이야기하고 온다며 1시간쯤 뒤에 출발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물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부엌에서 물 한 컵 뜨는 것쯤은 괜찮을 테니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쯤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방은 거실에서 꺾어져 들어가야 했기에 첫째와 며느리는 제가 방에서 나왔는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괜히 방해하기 싫어서 더 소리를 죽이고 거실을 지나서 있는 부엌으로 가려 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솔직히 어머니 차림도 좀 그렇고 살도 엄청 찌셔서 누가 볼까봐 쪽팔려. 자기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의사 부부든 시어머니가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우아해야지. 저게 뭐야? 그냥 시골 아줌마 같잖아. 알았어. 화내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 오는 날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눈치 보이게 이게 뭐야? 나 외식 좋아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근데 어머니 때문에 마음 놓고 외식도 못하고. 수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거니까 좀만 참자. 이제 더 오실 일 없을 거야. 응? 오늘은 그냥 시켜 먹고 외식은 엄마 가고 우리 둘이 오붓하게 하자.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 손이 벌벌 떨려서 갈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혹시나 들킬까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살면서 참으로 힘든 일 많았지만 그렇게 서럽고 비참한 감정을 겪을 만한 일은 아마 제 평생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다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어떻게든 내 자식만이라도 잘 키우려고 심지어 첫째는 둘째와 막내에 대한 미안함까지 애써 외면해가며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자식인데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말을 꾸짖기는커녕 동조하고 달래는 데만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지만 꼭 참고서 수술을 받곤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 첫째가 살뜰하게 제 건강이라도 걱정해주고 가끔씩이라도 전화를 해줬다면 당시에 서러웠던 감정도 금방 잊었을 겁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이제 결혼을 한 이상 어미의 손은 떠나간 것이나 다름없으니 자기 아내가 제일 소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는 명절에만 간신히 연락을 하고 그런 날이 아니면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연락이 전부고 하루도 찾아온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화를 해도 제 수술한 무릎이라던가 안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며느리랑 따로 나와서 병원을 개원했다는 둥 자기네들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구구절절 늘여놓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와는 다르게 언제나 제 건강 먼저 살피고 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려고 하는 둘째와 막내를 보는 것만 몇 년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고 혹여 나에게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모두 둘째와 막내를 위한 것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명절에 의무적으로 걸어오는 첫째의 전화도 몇 번을 피하다 보니 이제는 첫째는 명절에도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인한 서름은 희미해지고 점점 둘째와 막내에게 이제 와서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 막내가 갑자기 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군청에서 조상 땅을 찾아주는 것이 생겨서 막내가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면서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친정집이 무척이나 잘 살았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들들을 모아놓고 해준 적이 있던 걸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흔쾌히 그러라고 했죠.
물론 그러면서도 기대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막내가 그런 걸 신청했다는 것도 잊고 있었을 찰나에 막내가 갑자기 제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땅이 있대요. 놀라서 막내가 태워주는 트럭을 타고 군청에 가서 들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위로는 원래 오빠가 2명 있었는데 2분 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직계자손은 저뿐이라 저에게 땅이 남겨져 있었던 거였고요. 심지어 그 땅이 무려 15억 원의 가치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놀라 얼떨떨했습니다. 15억 원.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저한테 생기다니. 문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걸 살펴보는데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땅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불쌍한 둘째와 막내도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농사일을 짓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는 없는 재력을 억지로 늘릴 수는 없으니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하며 애써 외면해 왔는데 알고 보니 돌파구가 있던 일이란 걸 안 순간 너무도 큰 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진 만큼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로 했죠.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저는 나중에 제가 죽고 없을 적에 남을 아들들에게 남길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일부를 팔아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져 이전보다는 좀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둘째는 농사와 관련된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고 막내는 여전히 저를 도와서 농사일을 함께 했죠. 그렇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때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첫째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니 며느리와 따로 나와서 개업한 병원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 둘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의 둘째는 액수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 사업은 다 엄마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엄마를 챙기기는커녕 연락도 한 번 안 한 형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러니 형이 엄마한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그 정도 돈이면 엄마도 빌려줄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통에 저한테까지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둘째의 심성에 감격하는 한편 첫째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한숨만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죽을 만큼 돈이 많아도 너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이 오는 것도 안 받았기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대뜸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더군요. 엄마,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잘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어머니 극진히 모시도록 할게요. 너무 오래전에 연을 끊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와 꼭 닮은 얼굴을 봐도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 같았죠.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미 몇 년 전부터 내 아들 아니었다. 내 아들은 오직 2명뿐이야. 그러니 연고도 없는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말고 네 살 길은 너 알아서 찾아라. 그리고 변호사한테 미리 공증을 받아둔 유언장까지 보여주었어요. 바로 둘째와 막내한테 제 전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써둔 내용의 유언장을요. 첫째와 며느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보냈어요. 솔직히 가끔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자식 새끼를 내 손으로 스스로 내칠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동생들이 희생해가며
혼자 의대 보내 졸업까지 시킨 것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릇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죠. 일을 모두 마무리한 지금 저는 여전히 제 두 아들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만일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 있다면 꼭 품고 살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떤 감상을 느끼셨던 모두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였을 텐데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아줌마입니다. 요즘 사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 심심한 위로가 되고는 합니다. 가끔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 사연자분들을 욕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40대 아줌마의 신세 한탄일지도 모르지만 잘 읽어주시고 조언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원 10명 정도 있는 작은 식품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가지는 못했고 빨리 모아서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게 저희 남편입니다. 그때 당시에 작업반장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에게는 싫은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곤 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도 막내였던 제가 기특하다면서 쉬는 시간에 먹을 것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고요.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오랫동안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기에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를 하는 동안 행복한 기억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평생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수줍게 프로포즈를 했고 이런 남편의 마음을 받아준 후 얼마 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장에서 작업반장을 하면서 리더십 있고 멋있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아들 왔어 라고 말했고 집안에 있던 시어머니도 달려와서는 우리 애기 왔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안아주는 겁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남자다운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온갖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솔직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은 남자에게 애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적응이 안 됐어요. 한편으론 외동인 남편이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어색한 미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자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제가 왔단 사실을 눈치채고는 그래, 우리 창민이가 만난다는 애가 너니? 라고 말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처음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날의 대화 역시 죄다 사나운 말투셨기에 내심 시집살이를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었어요. 허나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 칭찬을 늘여놓으며 좋으신 분이라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말했기에 애써 불안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남편과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과 전세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20년 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함께 출퇴근하고 맛있는 밥도 해 먹으면서 사소한 거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후 아이가 생기면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게 되었어요. 남편 벌이로 혼자 세 가족을 부양하며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을 관두면서 아이를 혼자 돌보며 기저귀 값을 걱정해야 하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빨리 공장에 복귀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잘 다니던 공장을 때려치우고 조그마하게 공장을 차리고 싶다고요. 공장 차리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공장을 차렸다고 해도 주문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아. 어차피 공장 다녀도 앞으로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사장님이 이제 공장 접으신다고 하는데 그거 좋은 조건에 인수하기로 했거든. 내가 자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런 남편의 확고한 의지를 꺾기는 불가능했고 저도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한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은행 대출을 받고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친정 부모님께도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친정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내심 불안하기도 했지만 화라산처럼 활활 타고 있는 남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우려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공장을 잘 운영했어요. 다행히 많은 수익은 아니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매출을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걱정된다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남편에게 공장에서 소일거리라도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음날부터 공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직원들이 있는 데서도 종일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린다거나 남편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그렇더라고요. 몇 명 있지도 않은 직원들이 보고 있어도 70 먹은 할머니가 아들 엉덩이나 두드리고 있으니 와이프인 제가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싫었던 건 제가 일을 하는데 자꾸 와서는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배운 건 없어도 공장 일을 7년 넘게 했는데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아니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잘 접어야 할 거 아니니? 시간이 흘러 남편의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직원들 앞에서 저를 혼내는 모습을 자주 보니 나이 있는 직원들도 제 말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켜 세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으련만 시어머니의 간섭에 하루하루 지쳐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는 없어서 매번 죄송하다, 알겠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자식 사랑이었습니다. 공장 기계가 이상이 생겨서 남편이 손보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장이 다치면 안 된다며 이런 건 작업반장이 해야 된다면서 저를 불러선 남편은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공장의 굳은 일은 당연하다는 듯 모두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잘 내려와서 보지도 않고 종일 시어머니와 사무실에 있었어요. 가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 엄마 하며 혀 짧은 소리를 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진짜 지옥이 찾아왔어요. 시댁과 공장이 거리가 멀다며 허구한 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며 아예 본인 짐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를 24시간 보자니 스트레스도 쌓이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에서 굴비를 보내줘서 오랜만에 저녁 밥상에 내놓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씨를 발라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굳이 뺏어서 남편 입에 쏙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딸아이가 보던 말던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애기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굴비를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젓가락으로 빼앗아 가서 이건 우리 애기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획 채가는 거예요. 남편이 먹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같이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치사하게 음식 가지고 자기 아들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엄마가 주니까 더 맛있네 라고 말하며 맛있게 먹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딸아이가 저에게 와선 아빠가 왜 애기야?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모자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질만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우려하던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공장이 어려워진 겁니다. 수년간 거래를 하던 거래처가 원가 절감을 한다며 다른 공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처가 끊기니 월급이 밀려서 관두는 직원들도 늘어나고 남편의 얼굴엔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 제일 먼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나 어떡해, 망했어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기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로해줬지만 해보긴 무슨 개뿔,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니 남편은 나 몰라라 하면서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을 찾아도 가보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철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더 애가 탔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어떻게든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라고 말해도 남편은 귓등에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만 찾으면서 엄마 어떻게 해 라는 말만 했는데 제 남편이지만 정말 꼴사납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답답해서 잔소리를 하면 옆에서 시어머니가 네가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얘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매일 술 처먹고 있고 시어머니는 속 버린다며 그런 남편에게 술상이나 봐주고 있고 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결국 아이 어린이집도 못 보낼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은커녕 대출 때문에 남편은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어요.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남편에게 술값이라도 하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건강하다며 돈을 갖다 줬어요. 아이 어린이집도 못 보내는데 남편은 그 돈마저 본인 술값 하느라 쓰고 이런 모습을 보자니 정말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다 때려 엎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불행은 한 번에 다가온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저는 딸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했기에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간 좁은 원룸에서 세 식구가 살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시어머니가 그것까지 따라온 거예요. 도대체 본인 집을 냅두고
그리고 이제는 공장까지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왜 그 좁은 집에 도대체 본인 집을 냅두고 그리고 이제는 공장까지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왜 그 좁은 집에 굳이 같이 사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집에 안 가시냐고 물어보면 너는 내가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니? 네가 옆에서 쥐꼬리만한 돈 벌어온다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라도 네 남편 돌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네 남편 얼마나 고생했니? 혹시나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남편이 애도 아니고 마흔이라는 나이에 돈도 못 벌고 있는 것도 오죽 답답한데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싫은 이야기를 해대니 정말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퇴근하면 아이는 울고 있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구박하고 남편은 구석에 누워있는데 지옥 같은 삶이 따로 없었어요. 특히 제가 미칠 것 같은 건 음식을 아이 주려고 가져오면 시어머니가 냉큼 뺏어서 남편에게 준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무슨 상전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받아먹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시어머니만 없었으면 남편 놈의 뺨을 있는 힘껏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허나 차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친정에게 말하진 못했어요.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당장 짐 싸들고 친정으로 데리고 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다 저도 도저히 못 참는, 그러니까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마감을 하고 집에 왔는데 항상 집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난리였습니다. 우리 애기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안달이었어요. 어머님, 애도 아니고 잠깐 볼 일이 있어 나갔겠죠.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시더니 얘가 나가면 나한테 말을 했겠지. 너는 니네 남편이 지금 집에 안 들어오는데 걱정도 안 되니? 라고 말하며 쏘아붙였어요. 그때가 고작 밤 9시밖에 안 되었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40 넘은 남자가 늦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우리 애기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옆에서 구박하고 그러니까 얘가 나쁜 생각한 거 아니야? 우리 애기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며 저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다가 밤 11시가 되었을 때 경찰서에 찾아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흥분하신 시어머니를 경찰분들이 달랬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저희가 잘 찾아볼게요. 아이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의 신상을 말하자 경찰은 남편의 나이를 듣곤 어이가 없다는 듯 저희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경찰들이 모여서 무언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곧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뒤에서 얼마나 저희를 비웃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내가 너무 잔소리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걱정도 되었어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고 한참은 시어머니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에 취한 사람처럼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우리 애기 어떻게 해?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셨어요.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기다려보자 라고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뿌리친 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약 하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원룸 주차장 뒤쪽에 넘어져 계셨는데 시어머니 앞에는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혹시 강도라도 만났나는 마음이 들어서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혹시나 죽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하나 눈물이 났고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내려가 남편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고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신 건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가장이라는 인간이 이러고 있다니 동네 창피하고 남편이 죽도록 한심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애기야,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을 마셨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살아있어서 고맙다.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무슨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서사 드라마처럼 이산 가족이 만난 것 마냥 행동하시는 모습이 누가 볼까 부끄러웠습니다. 술이 만취가 된 남편을 집에 겨우 데리고 와서 눕혔고 못난 남편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요.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네가 집에서 남편 무시하고 내조 잘못하니까 얘가 속상해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아니니? 다 너 때문이다. 그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라고 대접을 해주면서 다 참았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아왔던 울분을 쏟아냈어요. 당신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오냐오냐 하니까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어서 나이 마음 먹고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 큰 성인한테 애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서영이가 아빠라고 있는 인간을 보고 뭘 배우겠어? 당장 나가.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저는 등신 같은 모자를 보면 제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 길로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고 그때까지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몰랐던 친정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잘 살아보라고 돈까지 빌려주셨는데 이자를 쳐서 갚지도 못할 망정 도망치듯 친정을 간 거니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왔지만 받지 않았고 이혼하자는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붙잡았고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혼하느니 죽어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나이를 먹어도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이혼하면 누가 손해보는지 빨리 알고 자기 아들을 위해 저러시는 거겠죠? 저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한 제가 너무 머저리 같고 등신 같아 화가 납니다.